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자가 좀 작아서 또 가로형으로 보실 때 불편하실 건 있으실 건데 보시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선은 내일은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모의고사가 1회가 시작될 거예요. 이 표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가는 그 표지 그대로 해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작년부터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90분인데 제가 1회분하고 2회분을 다 거의 이제 만들었어요. 그 하루씩 걸려요. 그 하나씩 만드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1회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같이 오전에 다 끝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재배하기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할 거고, 모의고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법 보험편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약 75문항으로 해서 1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프린트해서 시험을 보실 거고, 2회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리면 다운 받으시거나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볼 거는 제가 유학 관련된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요약된 부분들을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론을 저희가 이제 습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문제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문제집은 기존에 저희가 기본 이론서에다가 첨부했던 기본 계산 문제를 좀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부분들도 또 따로 좀 이렇게 모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모아서 제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파일로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에서 절반 이상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나 빈칸 넣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요약집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거냐면, 그 요약집에다가 다 빈칸을 넣을 거예요. 다 빈칸을 넣을 테니까 그것들을 본인이 이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으면 제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빈칸을 브랭크를 쳐 놓으면 이제 핵심 단어들을 암기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하나 정도를 제가 6월달 시험 보기 전까지 만들어서 시험을 이제 다 1차 끝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전형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5점에서 20점을 주는 게 통서술형이 있어요. 통서술형으로 해서 약 한 50개의 조항 정도 될 것 같아요. 50개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보험금 구할 때 지급 사유, 그 다음에 어떤 보험의 목적, 계산식 쓴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 다 연습할 수 있게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본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프린트해서 비용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라 모의고사 계속 이제 회차분 하면서 최종 정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한 4가지, 5가지 품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한 문제가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문제에서 저희가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다 갖다가 계산 문제에서도 물어보게 되는 것처럼 연속성을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배학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잘 정리를 못 해드려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부분들은 앞쪽에 손해평가,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할 2과목은 지금까지 1과목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거,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가 어떻게 조건이 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인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뤘다고 하면, 이제 2과목은 그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보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피해를 산정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지, 그러한 조사 방법과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손해평가에 대한 개념들이 처음에 지금 이제 앞쪽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 부분에는 통치기라고 해서 어떤 용어의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손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막 기능,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주체나 조사자 유형,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1차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지금 이쪽에 다 실려져 있어요. 실려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법령에 있는 것도 내용이 그대로 실려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암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사전반의 실력을 조사한다, 사전반 실력 조사한다. 그래서 손해평가 체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그냥 6단계로 쓰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조사의 단계, 원래 이렇게 용어의 정리에 있었던 거, 본조사와 재조사와 검증조사와 지금 이런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기까지 해서 한 5점 정도 내외로
빈칸 넣기 정도가 나올 확률, 아니면 이렇게 이게 용어가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1과목에 있었던, 원래 1과목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2과목에서 어떤 손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이게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해야 돼요. 이 보상한 재해 여부를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상하는 재해 여부, 보상한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한 손해로 공통 분모였던 자조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재해로 있었던 게 태우 집지화로 해서 11가지, 아니 태우 집지화가 아니었죠.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 먹고 폭 호강했다라고 해서 총 11개에 대한 대상 재해가 있었다. 이게 공통 분모였고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적과 종료 이전에는 이렇게 종합위험에 대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가입할 수 있고, 특약으로서 내가 5가지, 아니 지금 전부 말고 우리 과수원은 이런 피해가 없을 거니까 난 5가지만 5종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특약으로서 가입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총 5가지에 대해서 태우 집지화 이 5가지 대상 재해에다가 일소와 가을 동상해를 보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일소는 이제 여름에, 가을 동상이 가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약으로서 일소 피해에 대해서 나 보장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소 피해 부보장, 나 가을 동상에 보장받지 않을래요, 가을 동상에 부보장을 또 따로 특약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였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하나 특약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 모든 나무는 특약으로서만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이 대상 재해가 여기서 이제 주의했던 부분이 집중호우 부분이 인삼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집중호우가 보니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였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화재나 지진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해 관련해서는 지금 이쪽에 원래는 저희가 가을 동상해라고 하는 보장은 과실이 얼어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잎도 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모든 품목들이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농작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잎이나 가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과실이 얼었어요. 그런데 그 잎도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는 이게 이 잎이 어떠한 과실의 생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월 31일 그 이전에 발생했던 가을 동상해로 단감의 잎과 잎이 50% 이상이 고사했어요. 그럼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실 중에서도 정상 과실에 일정한 피해를 인정해주겠다. 그게 0.0031만큼 피해 인정 개수 값을 이제 곱해줬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다가? 정상 과실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부 기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간, 잔여 일수만큼. 이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보장해줬던 게 이제 가을 동상의 특징이었고요. 일소 피해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이 뒷부분에 인삼이랑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뒤에다 인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소 피해 관련된 부분도 폭염 피해인데 폭염에 대한 기준이 각각 또 작물마다 틀려요. 이제 과실은 외부에 과실이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인삼은 해가림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건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 같은 경우 역시나 일소 피해는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관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이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만 합니다. 인접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세계도 안 돼요. 아니 되겠네요. 폭염 특권은 위치한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인삼에서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집중호우가 아무래도 땅에 있고 하다 보니까 12시간이 아닌 24시간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었다는 거. 나머지 뒤에 있는 숫자들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강풍은 최대 순간 부속이 14m/s 이상, 그 다음에 폭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그 다음에 침수 같은 경우는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이거에 또 상응해서 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제 인삼의 1과목에서 인수 제한 안에 두둑 높이가 최소한 몇 cm 이상이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돼요. 인수가 제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수가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1과목과 연결 지어서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나와있던 가을 동상이랑 차이가 나는 이제 냉해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때는 이제 어떤 가지에서 꽃눈이 나오거나 아니면 잎이 나오는 그런 저녁기에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의 찬 기온을 말한다. 이때 역시나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냉해하고 가을 동상해가 약간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가 0도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빠져 있네요. 아무튼 이제 냉해랑 가을 동상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폭염 부분이 이쪽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그다음에 7일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도 역시나 잎의 폭염 같은 경우 지금 인삼은 바닥에 심어져 있으니까 외부에 보이는 잎 부분이 보이니까 잎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존에 있는 기본하고 틀렸던 부분이 이 복분자랑 무화과, 이 수학전 종합과수랑 이제 수학전 종합과수로서 수학 전에는 종합형,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한 보장을 받지만 수학 개시 이후에는 그 특정 위험, 태우죠, 태우, 태풍, 강풍, 우박 이런 부분들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 보장, 보장별 보상한 손해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반복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 나무를 손해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은 당연히 이건 암기하셔야 되세요, 암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나무 손해 보장, 비가림 시설, 가격 하락, 병충해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번씩 예문에서 나오거나 또 기출 문제로서 비가림 시설 보장을 해주는 품목을 쓰시오라고 해서 작성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보장을 해주는 게 총 4개 품목 해서 과수에서는 복숭아가 세균구멍병, 그 다음에 논작물의 벼는 이제 흰 줄무늬 입은 도깨비벼, 잡아먹새라고 해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번 작성하라고 기출문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감자 병충해 부분이 이렇게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인정 비율이 한 번만 지급을 하잖아요. 감자는 마지막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이 인정 비율들을 한 번만 90, 70, 50%를 인정을 한 번 해줘요. 근데 고추 같은 경우는 매 병마다 다 인정을 해줘요.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이니까 역병으로 사고 나서 갔어요. 그럼 역병 조사하고 인정 비율 70%, 여기다 숫자가 빠졌네요. 70%인데 70%를 이제 인정을 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시드름병이 왔다. 그 다음에 탄저병이 왔다. 그러면 이제 각각 병마다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이때 자기 부담 비율이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정 비율도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앞쪽에 감자 병해충 암기할 때는 제가 기역 미음 역 둘리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루 더덕이병, 감자 뿔나방, 갸죽병이 기역 그 다음에 미음이 모무역이에요. 모무역. 그래서 모자이크병, 무름병,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둘리입이라고 했던 게 둘레 썩은 병이랑 입말립병. 그 다음에 2급은 태진화방이었죠. 태진화방해, 진화방은 다 병해가 또 아니에요. 병해가 아니고 다 충해입니다. 충해. 해충이죠. 무슨 류, 굴파리, 벌레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진화방에 2개의 줄기가 있었다. 2개의 줄기가. 하나는 홍시, 풋, 마른 줄기랑 더균, 검은 줄기. 이제 이게 진화방에 있었다. 그 다음에 3급은 제가 여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타요. 탄 얼굴을 반쪽 가리고 너무 이제 겹둔 게 큰오빠 뿌가 이것도 다 충해요. 큰오빠 뿌 다 병이라고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큰오빠 뿌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의 흰 얼굴이 잿빛이 됐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역풋, 바세, 탄이 이제 70% 1등급. 그 다음에 제시가 담배 많이 피웠다 해서 제시 담담이 50%. 그 다음에 흰균, 무진, 기타가 30% 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의 버섯 파트에서 보시면 저희가 기본 원칙은 네네 70%요. 네네. 그 다음에 원의 버섯 파트에서 보시면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이러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용 시설물과 이 부대 시설, 이 시설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 부대 시설과 시설 작물들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이랑은 이 자연재해 조수해가 주계약이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서 화재를 이제 보장합니다. 화재가 특약이에요. 화재가 특약. 그래서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화재는 특약이 돼요. 화재는. 그래서 이제 화재는 이제 별도로 이제 나중에 산출하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해로 해서 무엇이냐면, 원칙적으로는 주가 되는 시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어서 그 시설에 있는 피해로 인해서 작물까지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때 이제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은 1번이죠. 그래서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 이게 시설 작물과 버섯의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버섯은 여기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시설 작물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엮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하면 한 경작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작불능 상태. 과거에는 경작불능 상태가 식물재 피해율이 70%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70%가 너무 많은 피해니까 65%로 경감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치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자연재해 조수해 중에서 이 자연재해 피해로 어떤 짐승이 들어와서 피해를 줬다는 거는 관리 부주의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로 작물에 대한 피해율이 70% 이상 돼서 저희가 원래 경작불능이 산지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재배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70% 이상 발생해서 이런 전체 작물을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이때는 시설 작물에만 이게 해당이 된다. 그 버섯은 별도라는 거, 버섯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이 기상청, 그다음 기상특보 관련지에서 기상특보 관련재, 그러니까 폭염특보나 어떤 태풍주의보 관련돼서 이제 거대 재해잖아요. 그런 거대 재해가 와서 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역시나 시설 작물에만 이것들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과 밀착되어 있고 해서 이러한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피해가 커서 그러면 다른 품목들은 안 되더라도 이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확장 위험 담보 특약으로서 이 표고버섯은 2번과 3번을 나는 보장해주세요라고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만 확장 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걸 같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 약관으로 해서 제조달가액, 그러니까 신품가액을 보장해준다. 그럼 당연히 시설만 들어갈 거고요.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재 위험 특약으로서 가입을 한다.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내 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재물에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는 게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재 위험 부보장. 원래는 그러니까 수재에 대해서 어떠한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은 수재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위험하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수재에 대해서 보장받지 않을 테니까 풍재, 바람이나 다른 것만 보장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입하는 게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이에요. 쭉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총 9가지였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이제 여기에다가 좀 가감이 있어요. 근데 가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이거를 과거 1회, 2회 때는 다 작성을 하라고 했었어요. 작성을 하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통으로 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가로 넣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어떤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 읽어봐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원래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에서 여기서 빠지는 게 나무는 수학기가 없잖아요. 나무 수학이 수학기 없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수학기가 빠져있지만 그래도 나무가 서울하니까 피를 토한다 해서 피를 토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피를 토했는데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나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보장 안 되는 거고,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영농활동 잘못해서 계약자 부주의로 한 것들까지 나무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가서 죽었는데 보니까 병이 와서 다 잘랐어요. 다 잘랐으면 보장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과전 종합위험과 복분자 부하고 수학전 종합가수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두 개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제 여기를 나눠서 수학개시 이전이나 적과종료 이전으로 이렇게 구분했고 뒤쪽은 적과종료 이후와 수학개시 이후로 각각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은 그 과거에 앞에 나와있던 9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동록 등 간접손해, 동록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일소피해를 보장해주다 보니까 일소피해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어떤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이걸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검은 반전병인지 그걸 구분하라고 해서 동록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자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일소로 된 거다. 아닌데 근데 알고 보면 이건 검은 반전병이니까 보상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이게 아예 약관에다 명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심했던 과수의 화상병 지역에 대해서 화상병에 대해서는 화상병이 발생하면 워낙 그 전파력이 강해서 바로 폐원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제 매립을 합니다. 다 전량 매립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따로 보상금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저희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인데 이때는 특정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바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태풍, 강풍, 특히 강풍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니까 14m/s 미만은 바람은 보장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동록 등 간접손해랑 화상병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소피해와 관련돼서 일소피해와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농업인이 입을 강제적으로 소거를 했어요. 아니면 그 입이 병으로 떨어졌다. 그 두 가지. 그래서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그냥 입이 많다고 해서 입을 다 제거를 하니까 태양의 과시 노출됨으로써 발생을 했어요. 커졌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입이 떨어졌는데 입이 낙엽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떨어진 잎으로 인해서 태양광에 노출돼서 과실이 피해를 입으면 안 해준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에 있었던 저희가 이런 저장성 관련된 부분이 과수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확하기 전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수확을 한 이후에 그 유통을 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이 저장한 과실에서 됐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는데 저장성이 옛날보다 나빠졌다. 아니면 과실이 단단하게 약화됐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만져보고 어떤 이걸 다시 내부를 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은 것들은 보장을 따로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무화과는 이런 저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태풍하고 우박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풍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적과점 종합위험을 기억을 하시되 적과점 종합위험에서 이제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동록이랑 화상병, 그 다음에 어떤 일소피에 관련돼서 보장하지 않는 두 개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는 수확감소 보장 등 이런 저장성 약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이런 부분이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관련 품목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고 되어 있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수 복숭아에는 이 세균 구멍병은 보장해준다. 논작물 변은 7가지 특정 7가지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 그 다음에 농업수익 마지막이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인사한 부분이 있네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마지막에 9가지에다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농업수입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해주니까 수확기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발생을 하면 원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개인 또는 법인의 어떠한 담합이나 어떤 그런 주의로 그런 게 발생하면 보장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밭작물에 있는 거 똑같이 저희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밭작물과 또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장성 관련된 부분이 밭작물과 연관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11번째가 수확기 가격 하락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그 토양을 정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작장애, 뭐 연속지어거나 역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연작장애는 토양 자체가 안 좋아지고, 역류장애는 워낙 또 농약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우스, 이렇게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암기할 때 그래서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인삼은 해가림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해가림시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각 시설 및 농작물이 있네요. 여기서 비가림 과수의 포도, 참다래, 대추 같은 경우는 비가림 과수 안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 이 부분 시설물 같은 경우 어떤 철근 같은 요즘에 원자재 값이 워낙 비싸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훔쳐가게 되면 그런 것까지는 보장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침식 활동 및 이 지하수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역시나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거는 관계 법령에서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줄 거니까 따로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그 피해가 더 가중된 것들, 그러면 그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림설을 보면 지금 위쪽에 나와있던 1, 2, 3번이 똑같아요. 1, 2, 3번은 똑같고요. 그래서 침식활동 및 지하수, 그 다음에 도난 또는 분실, 그 다음에 어떤 전쟁, 이런 부분들은 앞쪽에 나와있던 내용들이랑 같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해가림 시설에만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해가림설은 목재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목재 같은 경우 특성이 이렇게 어떤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열이 또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썩을 수도 있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거나 이제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된다. 저희가 화재나 자연재해 조수에 대해서만 인정해주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안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보험의 목적, 인삼에 피해를 입히면 인삼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어떠한 파열 같은 거 안 된다는 거, 어떤 관수시설이 파열되고 또 수도관이 파열돼서 생긴 것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장치들이 파손이 생긴 것들은 전기적 장치 보장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한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화재로 다른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히면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해결료 물질, 방사선, 그 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그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원해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에 나왔던 부분이 이쪽에 1, 2, 3, 4번은 공통된 분모네요. 1번, 2번, 3번, 4번은. 근데 이제 5번에는 그 위쪽에는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건데 그 다음에는 이런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어떤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저희가 시설물인데 이 하우스나 시설은 사면이 그러니까 위 천장까지 해서 전부 다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피복제 없이 뼈대만 있으면 당연히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저희가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그러나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가 뒤쪽에. 자,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번 제가 한번 훑어봤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적과점 종합위원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페이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 작물의 생육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면 어떤 적과 종료하는 시점까지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게 9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상관없네요. 이제 9분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이네요. 적과 종료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종합위험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할 거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제가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었을 때는 나무 피해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우박이나 낙엽률에 대한 것들은 그런 피해가 있었구나 라고 했으면 끝나요. 그냥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어요. 5종. 제가 적과전 종합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하면 태우, 집지와 총 5가지 대상 재해에 대해서 만약에
이 5가지 대상제에서 이 나무 피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미보상도 당연히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박에 대한 것도 있었다. 그러면 유가타박 유조사를 해야 돼요. 5종 환정에 가입했을 때는. 나머지 태집지와 4가지에 있었을 때는 이 낙엽률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엽률에 대한 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 그래서 이 5가지 대상제에서 유가타박률과 그다음에 낙엽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태풍, 강풍, 그 태우 집지화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정할 거고요. 이 태우 집지화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적과 종료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과 종료 이후에 태우 집지화랑 일소랑 가을 동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건데 당연히 이 기간 내에서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학기가 도래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부터는 육아가 아니라 과실로 되니까 달려있는 착과, 낙과, 그 다음에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는 낙엽률까지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낙엽률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태집지화가 계속 연결시켜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빠져있는 게 우박과 일소가 제외됐다. 그런데 가을 동상에도 원래는 달려있는 착과에 대한 것들만 보장해주는데 가을 동상 같은 경우 근데 잎에 대해서 50% 이상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따로 별도로 또 인정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을 동상에 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가을 동상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그냥 그런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그냥. 그다음에 우박은 낙과 피해 조사를 할 거고 수학기에 도래해서 낙과랑 착과 피해 조사 같이 한다. 그다음에 일소 피해는 사고 심하다. 낙과와 착과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할 거고요. 가을 동상에는 착과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원래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동상으로 잎이 워낙 많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때만 유일하게 잎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조사를 하는데 낙엽률을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50% 이상 고사했냐 안 했냐 잎이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대한 것들도 나무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입하시는 모든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종합위험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나무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사나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었을 때 어떤 적과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수확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뭐 이때 언젠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때 할 때마다 나무 조사는 해요. 나무 조사를 할 거고 고사 나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수확이 완료되고 나무 손해에 대한 보장이 종료되는 전에 이때 이제 다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수확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잎도 떨어지고 과실도 없는 상태니까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따로 조사를 한다. 그때 조사하는 거는 역시나 고사된 나무, 그다음에 미보상 사유로 인해서 고사된 것들 2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거 작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럼 저희가 이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2가지 같이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피해율이나 수확량이나 보험금을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그걸 갖다가 조사 방법을 유추하셔야 되고 아니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수확량이랑 피해율이나 보험금에 대한 것들도 구하는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각각에 대한 조사가 어떠한 재해 피해가 입었는지 보상하는 재해인지 저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조사 시기가 정확히 됐는지 조사 대상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 시기까지를 우선은 적과는 종합형 워낙 중요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앞으로 빼놓고 뒷부분에다가 조사 항목을 다 몰아넣었어요. 근데 다른 품목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합적으로 넣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피해사실 확인율 사업도 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대상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전에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과수원 및 조사가 필요한 과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그러니까 조사 필요 과수원이라고 하는 건 적과 종료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고 적과 종료 이전에 대한 것들은 적과 종료 이전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고 접수가 됐으면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이제 모든 과수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사 시기는 저희가 항상 이제 적과 후 적과 조사를 하려면 계약자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다 적과를 하셨는지, 1차 적과만 끝났는지 2차 적과가 끝났는지, 적과가 또 언제쯤 끝나시는지 다 계속 수시로 물어보셔야 돼요. 현장에 갔는데 적과가 안 돼 있고 과총이 뭐 여러 개씩 달려 있고 하면 조사하지 못하고 나와야 되니까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 및 자영 낙과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떫은 감은 1차 생리적 낙과를 충분히 감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조사할 시점에 앞으로 떨어질 거, 계약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거 앞으로 또 여러 개 떨어질 건데 그것들 떨어질 건데 다 세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떫은 감에 한해서는 좀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감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 생물이다 보니까 제가 조사한 거라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 시 중요한 부분이, 이 조사 시에 사고 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계약자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나와 있나? 이때 이 사고 접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이 발생하냐면 사과배는 6월 30일까지라는 적과 종료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고를 접수를 해야만이 착과감소 보험금의 대상이 돼요. 사고 접수가 없으면 착과감소 보험금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접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 접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저희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운이 좋아서 계약자분이 깜빡 잊고 사고 접수를 못했어요. 근데 6월 한 20일 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고 접수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뭐 냉해피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자분한테 빨리 사고 접수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6월 30일 날까지가 사과배에 대한 적과 종료 시점 6월 30일인데 저희가 7월 10일 날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가 계약자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사고 접수가 안 됐고 보장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상황을 보고 좀 개수를 좀 많이 있는 것들을 좀 선정하셔서 표본주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런 건 나중에 현장에서 또 실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내용들이 보면 적과 종료 이후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제가 낙과나 착과, 과실에 대한 피해를 이제 직접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낙과에 대해서는 가을 동상해를 제외한 모든 재가 다 낙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 낙과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낙과 피해 같은 경우도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해야 돼요. 이게 떨어진 지 뭐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면 다 짓물리고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러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접수 직후에 가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는 여기서 우박, 가을 동상의 이제 일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장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착과와 낙과를 같이 인정해 주는 거는 이 우박과 일소 피해만 있습니다. 우박과 일소 피해만. 그러면 이제 착과 피해 조사는 이 세 가지 대상 제외로 적과 종료 이후에 대상 제외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또는 적과 종료 이전에 우박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우박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우박이 나중에 어떤 착과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우박 피해를 조사했을 당시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서에다가 이번에 우박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가 뭐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메모들을 해놓으면 그때 가서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또 조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박 같은 경우는 이런 독특한 것이 있다. 그래서 수학 개시 적과 종료 이전부터 적과 종료 이후까지 연결성 있는 게 우박 피해가 있다. 그 다음에 고사나무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 나무손해 보장 가입권 중 역시나 사고가 접수된 것들, 그 다음에 수확이 완료된 후 나무손해 보장 종료 직전에 이때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
먼저 적과 종료 이전의 조사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확인만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을 하는 첫 번째 확인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무 피해 확인을 해요. 역시나 확인만 하는 거예요. 쭉 나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 두 가지네요. 나무 피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종합위험을 가입했을 때는 나무 피해랑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만 조사한다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나중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야겠네요.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미보상 비율로 하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은 별도로 거기 가서 이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 종류 및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건지, 그래서 이게 5종 안정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비용을 가입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특약들 또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과 종료 이전에 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적과가 다 종료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적과 착과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배가 6월 30일까지가 적과 종료 시점인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0일날 이럴 때 조사를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이미 적과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적과 착과 조사까지 다 끝났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다음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판단. 그래서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이 적과 종료 이전에 이런 우박 피해로 나중에 착과 피해를 할 건지 이런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메모만 해 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무 피해 조사, 나무 피해에 대한 확인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사된 나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확이 불능한 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미보상 사유 발생하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죠. 그래서 고사 나무 확인은 저희가 품재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나무가 고사된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고사 나무 중 과실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적과 종료 이전이잖아요. 2월 1일날 보험에 가입을 했고 적과 종료 이전에 이때 냉해 피해가 있어요. 냉해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5종 한정을 가입했어요. 5종 한정. 그러면 5종 한정을 가입했으면 과실은 보장을 안 해주고 나무는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대상 재해가 다르기 때문에 특약을 다른 걸 가입하면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적과 종료 이후에도 나무는 종합위험인데 반해서 과실은 특정 7종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으니까 그 7종 이외로 멧돼지가 나무를 피해를 줬어요. 5종 한정에 가입했는데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했어요. 그러면 나무는 보장해주지만 그 달려있는 과실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고사나무가 모든 고사나무를 과실에 대한 것도 인정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었다. 그럼 미보상 주수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수확불능 조사, 역시나 내용은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역시 나무가 여기 위는 고사한 거고 여기는 수확불능 상태, 나무는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보상 주수로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여기 보면 이제 고사나 수확불능은 공통된 거고요. 먼저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 이 4번을 볼게요.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조수의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멧돼지가 나무 몇 그루만 피해를 줬어요. 나무 몇 그루만. 그럴 경우에는 이때는 따로 별도로 피해 규모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한다.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가 고사, 수확 불능은 앞쪽에 조사를 했고요. 일부 피해 주수를 따로 별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수해나 화재로 나무가 몇 그루만 탔거나 나무가 멧돼지가 몇 그루만 이거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그 일부 피해 주수를 여기서 조사한다. 당연히 여기서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하는 거는 고사나 수확 불능수를 제외한 나무가 일부 피해 주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피해 규모를 확인한 이유는 원래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가입했던 평균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를 빼서 그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착과 감소 가지수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봤더니 한 과수원은 전체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한 일부에 대한 이쪽만 피해를 입었는데도 똑같이 다른 과수원들처럼 이 전체를 피해 입은 것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득금지니까 이만큼 피해 입었으면 이만큼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피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 일부 피해를 했던 것도 확인을 봤는데 이게 평차에서 적차를 뺐던 것보다 크면 안 된다. 그보다 작은 경우만 인정해준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금 1번, 2번, 4번은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의 상황들이고, 만약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5종 한정에. 5종 한정에 가입했을 때는 저희가 유실이나 메모리나 도보, 이게 저희가 고사라고 표현하는 거고,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은 저희가 수학불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고사, 수학불능 주수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나무에 대한 각각 나무가 유실로 고사했는지, 메몰로 고사했는지, 도복으로 고사했는지,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로 이런 부분이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단,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 곱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 표본주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한 주 이상 선정한다. 제가 이제 과실 침수율과 침수 주수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물로 잠겨서 고사된 것도 있고, 물에 잠겨서 수확불능 상태가 된 것도 있고, 물에 잠겨서 한 10% 피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중에서 평균치를 내보는 거예요. 그냥 평균치 내봐서 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 잠긴 것 같다라고 하면 50% 정도 잠긴 걸 갖다가 평균적인 나무로 또 한 주 이상 선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품종이 두 종류 있다. 그럼 나무 최소한 2주는 해야 돼요. 품종이 3주가 있다. 그럼 3주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주에서 선정하면 침수된 거, 물에 빠져 있는 거랑 그다음에 물에 빠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 물에 빠지지 않은 것들을 다 합산해서 전체 과실수로 보고, 과실 침수율이라고 한 건 당연히 과실이 침수된 게 분자 전체가 이제 분모를 와서 과실 침수율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 고사가 됐던 수확불능이 됐건 그 물에 빠져서 피해를 입었던 게 있으면 그 물에 빠져서 피해를 입은 것들 전부 다를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에다가 과실 침수율 곱해서 산정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육아 타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아까 5종 한정에 가입한 것들을 예외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 육아 타박률과 그다음 낙엽률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박 피해가 있습니다. 우박 피해. 그래서 보면 우박 피해를 입었어요. 우박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주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고상한 제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나무를 확인해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고, 고사 주수가 몇 주고, 뭐 수확불능 주수가 몇 주고, 뭐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사 대상 수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조사용 리본을 달고서 거기서 피해난 육아 개수랑 정상 육아 개수를 셉니다. 육아 타박률이니까. 그래서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육아를 추출해서 한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2번 나왔어요. 육아 타박률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 산식을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로 푸는 것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피해 육아수가 100개다. 100개. 그 다음에 정상 육아수가 뭐 200개였다. 그러면 제가 육아 타박률을 3분의 1이니까 33%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선택당,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육아에 대하여 우박 피해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과총이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한 봉우리에 육아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임의적으로 저희가 순번을 뭐 시계 방향이건 아니면 어떤 가지 끝에서부터 센다든지 셀 거예요. 세다 보면 저희가 2번에 난 것들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다른 가지에 있는 것도 2번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걸로. 그래서 선택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육아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낙엽률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표본 주수를 선정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하겠죠. 이때는 저희가 똑같이 표본지에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에 위에는 5개의 육아를 갖다가 확인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선정한다. 기본서에 보면 이런 가지가 있으면 낙엽이 입이 달려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입이 떨어진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이 떨어진 자리가 이제 낙엽수가 되는 거고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낙엽수라고 하는 거는 입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더 쉬우니까 똑같이 낙엽률은 그렇습니다. 낙엽률은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그다음에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더하기 표본주의 착엽수 합계를 한다. 말 그대로 이건 낙엽률일 것 뿐이고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기억해야 돼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1.0125 곱하기 해당되는 낙엽률 산출 낙엽률에다가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최대 인정 피해율로서 쓸 건지 말 건지를 구하는 거예요. 낙엽률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떨어진 것들에 대한 비율만 확인하는 거고 그게 자체가 인정 피해율이 되진 않습니다. 그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낙엽률을 선정하는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적과 전에 대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적과하고 척과수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